안녕하세요. 채널 제네시스 박 시청자 여러분. 자, 오늘 8월 9일 금요일입니다. 날씨 굉장히 좋고요. 아침 운동 때 봤더니 햇빛이 오늘도 장난 아닐 것 같아요. 오늘 아마 휴가철이신 분들도 되게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제 금요일이 되면은 이제 조금 이제 뭐랄까 이제 다음 주 이제 곧 출근 생각에 살짝 우울해지실 수도 있는데 너무 우울하지 마시고 뭐 길게 봐야죠. 그쵸? 또 직장 생활 하다 보면 또 적응되고 그러니까 어 제가 다니면서 이런 말 하면 그래도 공감 되실 텐데 안 다니면서 이런 말 하니까 좀 얄미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굉장히 또 좋은 뉴스들 많이 있으니까 이거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아마 다음 주 화요일로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 분양가 상한제 나오고 있죠. 그거 잠깐 말씀드리자면 지금 일주일 원래 이번 주에 발표하기로 했다가 다음 주에 발표하면서 약간 좀 에, 딜레이가 됐는데 뭐 일본 수출 규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는 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그런 거 아니다. 이거 한다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뭐 그런 뭐 이렇게 연장됐다 뭐 언제 다음 주에 언제 한다 그런 기사들이 계속 나와요. 생각보다 빈도가. 그러니까 이제 그거 나름으로 뭔가 간접적인 어떤 시그널을 계속 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약간 제 짧은 생각으로 유추 한번 해봅니다. 어, 정부도 좀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역대급 정말 센 대책이 작년 9.13 대책인데 그거 효과를 보면 지금 1년이 채 못 가고 있단 말이죠. 한 6개월 갔나? 지금 계속해서 그 한국감정원 기준으로도 그 서울 같은 게 집값이 6주 연속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한국감정원이 KB보다 조금 더 보수적이에요. 그런데도 걔도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또 그 KB 지수 나오네. 그것도 좀 봐야 되겠다. 자, 아무튼 이렇습니다. 자, 오늘 기사 한번 볼게요. 자, 직장인 볼 건데, 2명 중 1명 인생 이모작. 이거 우리 했죠. 어, 권태기 겪은 적 있다. 당연하죠. 이거 뭐 권태기 당연히 겪는 거지 뭐. 반복적인 업무에 처우도 실망돼서. 헤드헌터 러브콜 1위는 3, 4년차 직장인 마케팅 광고 기획 직무 인기다. 자, 우리 이거 하나 잠깐 볼까요? 자, 헤드헌터 러브콜 1위는 3, 4년차 직장인이고 마케팅하고 광고 기획 직무가 인기라고 하네요. 자, 자 봅시다. 취업 포털 잡코리아에 따르면 제가 좀 몇 가지 드릴 팁이 있어서 그래요. 헤드헌터 그 활용하는 데 있어서. 어, 자, 연차는 3년 이상 5년 미만. 그리고 직급별로는 과차장이 전체 32에서 32%. 가장 많았던 직무가 마케팅 광고기에.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요때 3년에서 5년 정도 요때가 이제 가장 많이 움직이고 직무도 마케팅하고 광고기의 분야가 이직률이 높다는 거예요. 예, 그만큼 많이 찾는다는 거는. 그 다음 기획, 전략, 경영, 그리고 프로그래머, 그리고 재무, 세무, IR 분야가 6.5%로 뒤를 이었다. 산업별로는 섬유, 의류, 패션 이쪽이 이직률이 엄청 높거든요. 그리고 솔루션 시스템 통합, 시스템 인테그레이티드라고 하죠. SI, 고객 관리, CRM, ERP 이런 쪽. 자, 그리고 바이오 제약, 그리고 자동차 조선 철강이 6.2%, 반도체 디스플레이 광학 업계가 5.6%. 그러니까 이쪽은 좀 상대적으로 안정됐다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몸값이 가장 높을 때 소위 말해서 그럴 때 이제 이직하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닌데 자, 이직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직을 통해서 내가 얻는 게 뭐냐. 왜냐면 얻는 게 보통 이렇게 대부분은 급여겠죠, 연봉. 연봉이 가장 큰 이유일 테고, 그리고 이제, 근무 장소가 이제 좀 집 가까운 데로 옮길 수도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좀 약간 지금 있는 회사보다 좀 더 큰 규모로 가서 본인의 커리어를 이렇게 가져갈 수가 있는데, 이 본인 커리어 관리를 되게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뭘 따지셔야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인더스트리, 어떤 산업에 있는 거냐,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직무를 가지고 있느냐, 이 두 가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동차 인더스트리에 있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영업 쪽이었다. 그러면은 이 자동차 인더스트리에서 갑자기 산업 자체가 좀 하향하는 산업이 있는데 그런 하향하는 산업 쪽으로 옮기면 오히려 더 손해인 거죠. 똑같아요, 부동산하고. 어차피 서울 수도권이 상승장에 있는데 그걸 버리고 내가 지방으로 간다? 하락장으로? 이거는 굳이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제가 왜 지금 이런 말 하고 있냐고요? 저는 원래 직장생활 12년, 13년 정도 했는데 원래 제가 하던 일이 인사 업무예요. 회계 세무 쪽이 아니고. 그래서 이거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헤드헌터라는 게 있는데 헤드헌터 이분들을 쓸 때 여러분들이 수수료 여러분들이 안 내죠. 회사가 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회사가 보통 여러분들의 연봉에 적게는 10%, 많게는 20%를 줘요. 헤드헌터한테. 그러니까 내가 연봉이 한 5천만 원인데 이거를 그냥 어떤 공채나 수시 그런 게 아니고 수시가 뭐라고 하지? 아무튼 그 공채가 아니라 공채나 그런 수시 어떻게 회사에서 하는 그런 공식적인 채널이 아니라 헤드헌터를 끼고 하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이 뭐 가령 20%를 주기로 했다 그러면은 5천만 원에 20%니까 1천만 원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 헤드헌터한테. 그러니까 여러분 몸값이 6천만 원이라고요. 이건 뭘 의미해요? 개인 연봉 협상에서 약간 불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그런 거 알고 진행하셔야 된다. 자, 요 정도만 할게요. 다음에 기회 되면 또 한번 하죠. 자, 직장인 요 정도 한번 봤고요. 양도세 한번 볼까요? 양도세. 하반기 이후 주택시장 전망 특별히 뭐 없었고, 바뀐 주택 양도세 시점 확인하라. 이거 되게 좀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제가 이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한번 볼까요? 유튜브 봤는데, 민선 7기 시민소통 유튜브로 업그레이드했다. 정말 업그레이드는 좀 봐야지. 유튜브 채널 수익도 분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연예인 표준 계약서 달라지나? 자, 중앙일보 거 잠깐 보겠습니다. 자, 유튜브로 그 밑에 유튜브로 돈을 벌려면은 구독자 최소 1000명, 시청 시간 연 4000시간 넘어야 된다. 여러분 드디어 제 채널이 채널 제네시스 박이 어제 날짜였죠. 8월 8일 날짜로 그게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승인만 난다고 광고가 자동으로 달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일일이 다 설정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 좀 했었고요. 갑자기 제 거 영상을 보는데 광고가 나와서 좀 불편하셨다면 제가 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다 건너뛸 수 있는 광고로 다 했고요. 밑에 화면 가려버리는 오버레이 광고라고 하는데 그런 건 제가 안 했어요. 이것도 여러분들 눈으로 보셔야 되는데 그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제 양해해 주시고 혹시 저를 응원해 주시겠다는 분들은 광고를 스킵 안 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거 하려면 구독자가 1000명 돼야 되고요. 시청 시간이 연 4000시간 넘어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그 1일 영상을 시작한 게 7월 12일 7월 12일이었어요. 7월 13일부터인가? 그리고 나서 지금 거의 이제 한 달째 계속 하고 있는데 7월 12일에서 2주 정도 지나서 이제 이거 1000명하고 4000시간 달성해서 검토 받았고요. 검토가 보통 한 달 정도 걸리는데 저는 한 2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막 영어로 뭐라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congratulation 있으니까 됐나 보다. 그래서 가서 그냥 했어요. 자, 이거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빨리 하려면 빨리 하셔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유튜브 채널 수익도 분배한다. 연예인 표준 계약서가 달라지는 거냐? 자, IUC하고 옆에 누구지? 소녀시대 이름 생각 안 난다. 아무튼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유튜버로 변신한 스타들이 늘고 있다. 그치, 태연. 태연 씨지. 자, 그래서 이렇게 톱스타들까지 가세하면서 유튜브를 하지 않는 연예인을 찾기 어려울 정도인데, 자, 유튜브가 주요 엔터 사업 부문으로 자리가 잡아가면서 채널 수익 분배 문제가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자, 이거 보면은요, MCN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MCN 협회 회원으로 이제 등록을 해가지고 하면은 이쪽을 통해서 이제 광고라든가 뭐 그런 걸 얻고 막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걸 조사해 본 결과 주업으로 하는 크리에이터 월 평균 소득이 536만 원이래요. 많죠. 그런데 그 중에서는
5천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가 있는가 하면 5만 원도 벌지 못하는 소득 편차가 너무 이제 심하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지금 현재. 자,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연예인이 유튜브로 진출한 거에 대해서 대기업이 골목 상권을 침범한 거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한편으로는 아니다. 플랫폼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이동이다. 아, 오타, 진짜. 아, 나 진짜 왜 이런 것만 보이나 봐. 그래서 지상파에 의존하기엔 뉴미디어가 다변화되고 있다. 자, 실제 올해 지상파 3사가 경영 위기를 드러냈는데, 어, 월화 드라마 편성을 중단했고요. KBS의 경우에 올해 1,000억 적자가 예상된다. 아니, 방송 수신료 받으면서 어디다 쓰는 거야? 그래도 KBS는 좀 상대적으로 나을 텐데, 그래도 혹시 KBS 관계자분이 방송 들으시면 좀 죄송합니다. 아니, 그런데 좀 상대적으로 낮잖아요. 그죠? 자, MBC 노조 같은 경우에는 임직원 1,700명의 지상파 방송사가 6살 이보람 양의 유튜브 방송과 광고 매출이 비슷해졌다. 경영 위기를 넘어선 생존 위기. 자, 그래서 이 미디어 쪽이 정말 급변하게 지금 아주 급변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과거에 KBS, MBC, SBS 이렇게 세 개면은 거의 그냥 뭐 철옹성 뭐 거의 그냥 딱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텐데 지상 이제 종편 종합 편성이 나오면서 사실 저도 그 채널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건 이런 거 누가 보지 그랬는데 와 집에 가니까 우리 부모님이 보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저희 아버지는 맨날 YTN 들고 있고요. 어머니는 무슨 뭐 동치미 뭐 있잖아요. 뭐 그런 거 보고 계시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점점 이제 유튜브로 넘어가는 거죠. 연예인들도 취미나 부업을 넘어서 이제 전업 크리에이터로 전향하는 분위기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쭉 나와 있고요. 어, 자, 유튜브의 주 수익은 광고인데 미래의 직업 프리랜서 보고서에 따르면 이거 잘 보세요. 자, 미래의 직업 프리랜서 보고서에 따르면 수익 중 광고로 버는 돈이 43.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대요.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잘 보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데일리 뉴스를 하면서 그 소중한 시간에 잠깐 쪼개서 직장인과 유튜브 컨텐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잖아요.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부동산을 아시려면 사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 공부를 하려면은 어떤 사회 경제 전반에 대한 트렌드를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중에서 직장인과 유튜브를 선택을 한 건데 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어, 평생 직장이 사라지고 이제 평생 직업으로 된다 그랬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직도 굉장히 많을 거고 아예 극단적인 평생 이직을 하고 있는 프리랜서 개념이 나올 거예요. 저도 어떻게 보면 프리랜서 개념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런데 그 프리랜서들이 가장 중요한 게 이 광고로 돈을 버는 수익이 점점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겨우 어제 하루 유튜브 광고를 달았고 뭐 이게 뭐 하루에 얼마 수익이 나오는지 저도 이제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는데 이 시작이 굉장히 미미하지만 저는 이게 나중에 제 수익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시대를 맞이할 거고, 특히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서 아마 20, 30대 분들은 많이 안 계실 텐데, 그분들은 이 내용 잘 들으셔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례가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뉴미디어 등으로 갑과 을이 연예인하고 소속사 말하는 거예요. 갑과 을이 별도로 합의한 사업이나 매체 활동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유튜브 등의 개인 채널이라는 단어가 없고 수익 분배에 대한 조항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일에 대한 지원 여부에 따라서 수익을 나눠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연예인 활동을 바탕으로 쌓은 인지도를 운영하고 이끌어가는 채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적당한 수익 분배는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는 이게 충격적이었어요. 회사 차원에서도 장비를 마련해주고 편집 환경을 제공하는 등의 구체적 지원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 자, 더 볼까요? 장비도 회사에서 빌려주고 편집도 사내 영상팀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수익 정산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고 있다. 야, 저는 지금 사실 이런 그 편집 예를 들어 신세경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편집을 다 하잖아요. 근데 다른 분들은 뭐 물론 본인이 직접 하는 분도 있는데 대부분은 지금 다 그쪽에서 회사에서 소속된 연예 소속사에서 다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쪽에서 뭔가 해야 되지 않나?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컨텐츠를 직방 쪽에다가 제공을 하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일회성 출연료만 받는 거거든요. 물론 인센티브가 있지만, 그리고 이제 그쪽에서 다 편집이나 그런 건 하고, 그리고 이제 대신 이제 그 똑같은 컨텐츠를 제 채널에 올리지는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점점 다른 내용으로 차별화 해가지고 저도 이제 제 채널에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야, 연예인들은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요. 아무튼, 이런 거에 대한 것도 그 아셔야 되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내부적인 사정 좀 알려드리면서, 세상이 어떻게 변화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부동산 투자도 잘한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 역세권 소형도 있고, 음, 양도소득세 있는데, 오늘은, 4차 산업은 별거 없었고, 양도소득세, 주식 양도소득세는 패스하고 있고, 자, 바뀐 주택 양도세 시점 확인하라. 이거 보여드릴 거고요. 이거 우리 전에 봤죠? 절세 꿀팁, 주택 공동 명의로 세금 줄이기. 이거 어젠가 본 거니까 안 보신 분들은 정리 잘 되어 있으니까 꼭 한번 보세요. 어, 주가는 폭락하는데 서울집 값이 상승하는 이유? 아니, 가능해. 공급이 없으니까, 그치. 그리고 금리 하락으로 인해서 이게 또 주식에 투자할 수가 없잖아요. 예적금에 넣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만만한 대체 투자처가 또 없어요. 그래서 하는 것도 있고요. 자, 세금 이야기, 오피스텔 구입 때는 어떤 세금 낼까? 기사 봤는데 지난번에 제가 올려드린 거하고 비슷했기 때문에 아마 썸네일의 제목에 오피스텔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잘 설명되어 있으니까 이거 필요하신 분들 꼭 들으세요. 오케이. 자, 나머지 보면 다 좀 비슷하죠. 이 중에서 어떤 거를 볼 거냐면은 이쪽에 있었나? 이거. 자, 부동산 세금에 주목해야 되는 까닭. 이거 하나 봅시다. 자, 이렇게 좀 볼게요. 부동산 세금에 주목해야 되는 까닭. 자, 이분이 이제 어떤 거냐면은, 이분이 쓰신 건데, NH농협 WM 자문센터, 아마 웰스 매니지먼트일 것 같아요. 이게 PB라고 보시면 돼요. 부동산 부문 수석위원님이시라고 하는데요. 이분이 쓰신 칼럼인데 제가 좀 공감이 돼서 그래요. 핵심이 뭐냐면, 부동산으로 부를 이룬 자산가가 많다. 그런데 양도세, 종부세 등 세금이 되게 중요하다. 자, 여기서부터 보세요. 과거에는 오히려 부동산 전문가가 부동산 관련 세금을 제외한 실질 투자 수익률을 제시하거나 향후 모든 자산을 한 번에 승계할 경우 발생 가능한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을 언급하면 투자로 자산을 더 증식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인식이 팽배했다. 부동산 정책보다 부동산 시장이 우위에 있던 시절이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세금을 고려 안 하고 일단은 더 버는 게 더 중요했다라는 그런 시점이에요. 자, 그런데 2017년 하반기부터 파리 대책 나오면서부터 세금 강화, 대출 규제, 공시지가 급등 등의 수요 억제 정책이 강화됐다. 이 때문에 규제 정책의 대표격인 절세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정책이 시장보다 우위로 올라선 거 아니겠냐? 저도 되게 느끼고 있어요. 저도 2012, 13년부터 이제 부동산 좀 경매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경매 공부를 하라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좀 관심을 가졌는데 어, 경매로 이제 제 집 마련을 하려다가 그게 잘 안 돼서 2014년에 대출이 잘 나오니까 일단 일반 매매로 저 실거주 집을 샀어요. 지금 밖에서 막 떠들고 놀고 있는 저희 주니어랑 같이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그러다가 이제 그때부터 좀 눈을 뜨면서 이제 투자를 본격적으로 해야겠다 해서 2015년, 16년 때 이제 되게 많이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이제 매년 1년에 하나 이상씩은 하고 있는데, 음, 그때 생각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본격 대세 상승이 시작되는 그 시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운이 좋았죠, 제가. 실력이 있었다기보다는. 그래서 이제 운 좋게 이제 물건을 이제 사들였는데, 그때는 무조건 많이 사는 사람이 위너였어요. 진짜로.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시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칼럼의 핵심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좀 알고 접근하시자라는 거죠. 그래서
수익률을 높이는 건데 수익률의 계산법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런데 이 방법은 너무 단순하다. 그래서 이 세금을 고려하지 않은 거를 이제 명목 수익률이라고 해요. 여기에 비용이라든 세금 포함한 비용을 다 고려한 실제 수익률로 해야 되지 않느냐. 중개수수료, 세금, 관리비, 수선비 등 이런 거 다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과거에는 그 자체로도 매우 좋았지만 지금은 그러면 안 된다. 세금까지 다 따져봐야 된다. 그래서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은 어, 제가 저희 강의하거나 블로그 때도 많이 사례로 드는 건데 이제 제가 제 수강생들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시고요. 이제 막 블로그라든가 막 그런 거 질문이 막 많이 오셔서 이제 제가 좀 알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정말 정말 이렇게 별거 아닌 걸로 실수를 했는데 날리는 세금이 뭐 한 9,500만 원, 막 2억 5천 상상을 초월해요. 상상을 초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아무리 그 좋은 물건을 샀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수익률을 날라가 버리면은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 정말 잘 좀 보셔야 된다. 그래서 그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입지가 우수하고 수요가 풍부한 서울, 경기와 같은 일부 지역은 규제 정책이 오히려 시장을 더 좋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왜? 결국 돈 있고 그런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니까. 음. 자, 아무튼 이런 거 한번 이런 칼럼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쭉 연계돼 있어요. 결국 사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좀 보시라는 거죠. 자, 마지막, 요거 봅시다. 바뀐 주택 양도세 시점 확인하라. 되게 정리가 아주 잘 돼 있어서 제가 추천하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방송도 들으시면서 이렇게 좀 한번 내용 정리하시고요. 요 기사 같은 거는 이제 별도로 좀 여러분들이 좀 스크랩을 해두세요. 되게 좋은 기사니까.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정리하는 방법은 뭐 제가 말씀드렸죠. 본인 개인 밴드나 그런 거에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난 몇 년간 주택 양도와 관련해 규정들이 개정되면서 양도소득세가 얼마가 과세될지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워졌다. 개정 내용을 다 숙지하는 게 쉽지 않은데 이때는 채널 제네시스 박 유튜브를 보면 된다더라. 네, 갑자기 훅 들어왔죠. 이런 거 좋아합니다. 자,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양도한다.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게 저는 좋았어요. 자, 먼저 조정 대상 지역 내의 주택 양도에 관한 중과 규정이다. 1세대 2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소유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기본 세율의 10% 그리고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20%를 가산한 세율로 적용받게 됐고 이때 양도소득세를 줄여주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고 했는데 걔도 못 받는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못 받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세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매매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였다면,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급해야 된다. 이때는 중과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그런데 이것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파리 대책 같은 경우에는 이 규정을 종전 규정 적용받으려면 그 당시 계약서 썼을 때 무주택 상태여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아셔야 된다. 그리고 지정이 된 이후에 했다면은 요 적용 그 규제책 받는 거고요. 그래서 계약 이전에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필수다. 내가 팔려고 할 때. 자,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내가 팔려고 하는 집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냐 없냐 이걸 반드시 따지셔야 된다. 자, 일시적 2주택 보유기간 개정. 자, 다음으로 일시적 2주택 특례에 관한 개정 규정이 있는데 종전 규정은 기존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경과한 뒤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3년 안에만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파는데 당연히 이때의 기존 주택은 2년 보유 또는 요 위에 조정 대상 규제 체계에 들어갔다면은 2년 거주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일시적 2주택자도 1세대 1주택과 같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았는데 자,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3년간 이렇게 한 거다. 하지만 이 규정도 지난해 개정이 됐다. 그래서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 모두가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소재한 주택이라면 그 유예 기간이 3년이 아니라 2년으로 단축됐는데 다만 2018년 9.13 이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했거나
즉 9.13 이전에 취득했거나 9.13 이전에 매매 계약을 맺고 이때도 계약금 지급해야 돼요. 그리고 분양권에 당첨돼서 분양 계약금을 이미 납입한 경우에는 기존 규정을 적용받아서 3년 이내에 매도하면 된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계약서 쓰고 계약금 지급해야 되는 거예요. 분양권도 마찬가지. 분양권 당첨되고 분양 계약금 넣어야 돼요. 계약금 안 넣으면 안 돼요. 자, 마지막으로 주택의 보유기간과 관련된 개정 규정이 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받으려면 2년 이상 보유해야 돼야 되는데, 이때 보유기간은 실제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2년만 충족하면 됐다. 하지만 개정안은 중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기간이 있으면 이 기간을 제외한다. 해당 주택 외에 모든 주택을 양도해서 1세대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2년을 기사하는 걸로 바뀌었다. 그래서 해당 주택을 단순히 2년 이상 보유하는 게 아니라 1세대 1주택자로서 2년 이상을 보유했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를 적용받도록 바뀐 거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오늘부터 1일이라고 했죠. 내가 3주택이면은 나머지 2개를 팔고 남은 주택 하나 남았을 때 이제부터 오늘부터 1일 해가지고 2주택 된다는 거죠.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요거는 당장 적용하지 않고 21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니까 그 전에 작업하실 게 있다면 그 전에 해야 된다. 그리고 21년도 그래서 21년 이후에 양도해야 된다면 1주택인 기간을 2년 이상 지속한 뒤 양도해서 비과세를 적용받아야 된다. 이 규정은 앞선 규정들과 달리 언제 취득했는지 여부보다 양도 시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21년을 전후해서 양도할 계획이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21년도 이후에 파실 분들은 이런 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조정대상 지역 내에 팔 때는 또 이때도 시점 확인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되게 정리가 잘 되어 있고요. 그냥 기사 내용만 쭉 문장만 봐도 이해하기 쉽게 돼 있어서 제가 추천드립니다. 이런 글이 되게 좋은 글이에요. 법률 S스토리 칭찬해요. 제가 이제 쓰고 싶은 글도 이제 이런 글이고요. 항상 이렇게 좀 가급적이면 쉽고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제가 그런 거를 어디서 가장 트레이닝을 한 거냐면 제 블로그에서 한 게 아니고요. 회사 다닐 때 이렇게 많이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회사 다닐 때 오히려 저한테 보고서 할 때 잔소리를 많이 하고 저한테 챌린지를 많이 하셨던 여러분들은 뭐 꼰대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이제 뭐 그 말을 별로 좋아하는 게 아니라서 제가 꼰대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저를 힘들게 했던 분일수록 제가 이제 어떤 보고서의 어떤 역량이라던가 그런 게 훨씬 더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엊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무리 여러분들이 참고 포기하고 못 본 척 해도요 그거 해결 안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좋은 점만 보시고 그래서 저 사람이 저렇게 했으니까 나는 좀 보고서 스킬이 늘어날 거다. 그렇게 좋게 생각하시면서 극복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리고 평소에 그걸 연습을 잘 하시면은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회사 내에서 평판도 되게 좋아지고요. 사실 평판으로 거의 다 끝나요, 사람은. 그리고 다음에 이직할 때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질 거다. 이건 제가 장담해요.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이 평소에 했던 게 면접장 가서 나타나는 거지. 자, 오늘 면접 보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지라고 인위적으로 아무리 트레이닝 받고 연습하고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평소에 해야죠. 평소에. 아셨죠? 자, 그래서 잠시만요. 지금 아빠가 끝났어. 자, 죄송해요. 갑자기 저희 애가 들어왔어요. 거의 이제 훈훈하게 마무리하고 있었는데, 저희 애가, 저를 찾나봐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시간 딱 적당하게 30분 정도 한 것 같아요. 자, 오늘, 아무튼, 8월 9일인데, 날씨가 이제 거의 이제 클라이막스로 가고 있는 것 같고, 다음 주가 아마 말복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가 이제 처서가 되는 것 같고, 자, 그래서 우리 조금만 더 버티고, 합시다. 그리고 여러분들 평소에 하는 행동들이 다 면접장에서 그리고 평소에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왕이면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좀 주제 넘게 제가 잔소리 한번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 하루 행복하게 더 보내시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가장 소중한 여러분 자기 자신한테 또 하나의 선물을 주는 그런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게요. 저는 제네시스였습니다. 데일리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